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대기 발령과 감찰 조치가 내려지자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부망엔 나도 징계하라는 실명글이 잇따르고 경감과 경위 등 중간 간부들도 잇따라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를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며 경찰의 집단 행동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언급했습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의 네 번째 감염자가 추가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입국자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제한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정밀 비메모리 반도체인 3나노미터 파운드리 제품의 본격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기술을 확대해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직후 수출 항구를 미사일로 공격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더하고 있어서 실제 곡물 반출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과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지만 집단 반발은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곳 경찰청 앞에서는 오전 10시 반부터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 중인 건데요. 특히 주말 사이 있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과 또 참가자들에 대한 감찰 조치에 반발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경이 했다고 이제 인사조치라는 거는 뭐 부당하다, 많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걸 보면 그 윗선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진행됐던 총경회의와 이후 이어진 감찰, 대기 발령 조치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에 잇따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인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류 총경 대기 발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위해 법률 지원 비원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성종 경감은 대기 발령과 감찰 조사를 자청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는 30일 일선 경찰서의 계장과 팀장급인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정당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도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과 조직원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오늘 총경회의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총경회의 직후 기습적인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만남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윤 후보자는 총경회의 뒤 이어진 후폭풍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윤 후보자의 출근길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취재진 출입이 막히면서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경찰국 신설로 조직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경찰청장 후보자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경찰 내외부의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되기 전부터 징계성 인사 조치가 단행되면서 경찰국 설치 뒤에는 행안부의 인사권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을 정치 세력화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 이에 따른 징계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약식 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놓고 지금 총경 이어서 중간급으로 집단 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전체 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통령은 추가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당이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경찰 장악을 운운하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비난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밀술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면서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관련 기구를 원내 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는 이상민 장관이 앞선 상황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진행됩니다.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여당에선 주로 대북 관련 TF를 담당한 의원들이 출격하는데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을 정주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등을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현직 장관 맞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법적 근거 없이 만들고 검찰총장 공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점 등을 꼬집으면서 법무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권 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편이 오늘부터 8편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 대책은 더 강화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포공항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 확실히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오전 내내 출국장 곳곳은 탑승수속을 밟는 수송객들로 붐볐는데요. 오늘부터 김포공항은 국제선 운항을 2편에서 8편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 28회 왕복 운항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하루에만 승객 538명이 김포와 도쿄로 가게 됩니다. 지난달 29일 2년 3개월 만에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이 재개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증편이 이루어졌는데요. 각 항공사는 매일 한 번씩 김포와 도쿄 사이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노선 운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과 하나항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부터 국적사 최초로 인천과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역 대책은 조금 더 강화되죠? 네, 일상 회복 뒤 해외로 가는 승객이 늘고 항공편도 늘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 대책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입국한 승객들은 입국한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입국 3일 이내에만 검사받으면 되는데 기준이 강화하는 겁니다. 검사는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PCR 검사를 받은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연일 3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역대 가장 많은 429명까지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 속에 여름 휴가철 등이 맞물리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YTN 김철입니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된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오늘부터 다시 제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BA.2.75 변이 환자 또 나왔다고요? 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충북에 거주하는 20대로 지난 13일부터 증상이 시작돼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 치료를 하다 지난 20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내 감염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인도를 경유해 입국한 후 지난 7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 변이에 확진된 청주 거주 외국인의 지인으로 공항에서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국내 BA.2.75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88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29,000여 명 줄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8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7배 증가에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줄어든 144명,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7%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37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9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네, 요양병원 대면 면회는 다시 제한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오늘부터 금지되고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 들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되는데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나노미터 파운드리 제품의 양산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3나노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정밀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체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기술을 확대해서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가 오늘부터 본격 출하된다고요? 예, 삼성전자는 오늘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 양산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은 얼마나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리는지가 관건인데 3나노 기술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안을 주문받아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현재 타이완의 TSMC가 세계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보다 먼저 3나노 공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핀팻 방식보다 성능은 30% 향상하고 전력 사용량은 45% 줄여 반도체 효율을 높였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로 1위이고 삼성전자가 16%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계기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해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계현 대표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됐다며 GAA 기술 조기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창량 산업부 장관도 참석해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도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단지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대형마트가 매달 2차례 쉬어야 하는 의무 휴업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 이 규제를 폐지하는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이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건지 지속돼야 하는지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제안 3개를 선정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6개사는 직업 선택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소유통업계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이 붐비진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대다수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과 동네 슈퍼마켓은 각각 24.5%, 20.6%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의무 휴업 규제가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씩 그나마 회복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찾는 비율을 하면 의무 휴업일에 골목 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트 노조는 노동자의 실권리 차원에서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가 국민 제안 투표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선 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장급으로 경찰의 꽃으로도 불리는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팀장급 간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찰청이 대대적인 감찰로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조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총경회의를 제안했던 류삼영 전 서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예, 소장님. 지난 토요일 밤에 대기 발령 조치가 있었고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제 경찰서로 출근을 하셨어야 했을 텐데 지금 야외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십니까? 예, 경찰서 옆 공원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서장실을 나오신 건데 인사 조치를 좀 뒤집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그 동료들과 후배들이 그 문제의 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색하실 텐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경회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경고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총경 회의는 우리 경찰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선 14만 경찰과 살을 맞대고 같이 근무하는 그 경찰서장들의 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 과정에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경찰 전체의 의견을 표시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회의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적절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 이상민 장관이 총경회의를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먼저 그 녹취를 들어보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먼저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우리 경찰서장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쿠데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일선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경찰권을 장악해서 지금 경찰을 통제하고 이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이런 거야말로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위반하는 그런 구테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구테타적인 발상을 막기 위해서 반구테타 행위로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지금까지 대응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도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다시. 안 들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 소신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짐작이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윗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 여사를 완전히 제압해서 그동안에 보였던 그런 행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대기 발령이나 대규모 감찰 착수까지 경찰청의 대응이 생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목을 비틀어서 목소리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급속히 두 달 만에 급속히 진행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자 급히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 위협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도 같습니다. 현장 팀장급 직원들도 이제 비슷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교감이 좀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요. 그럼 혹시 후배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위 간부들이 조금 힘을 보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바로 위 계급이 이제 경무관이지 않습니까? 혹시 도움을 좀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참은 호소했지만 도움은 저기 경무관급에도 보면 서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우리 조직의 특성상 그분들은 숫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만뒀습니다. 그렇군요. 그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희군 경찰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입니다. 후보자의 그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소신껏 그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리라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그겁니다. 윤희군 경찰청장이 임용이 되어서 2년의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논의해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불안정한 그런 후보자 시기에 이 절차를 마무리하려는지 그 의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 총경회의를 연다는 거를 윤희군 후보자도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총경회의 이후에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던 것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날이었고 제가 그래서 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출근하는 겁니다. 휴가를 신청해서 청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러 가려 했는데 약속이 갑자기 취소된 거죠.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려고 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제 위법성 시비가 있고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40일 이상 소요해야 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5일 만에 끝내버렸고 지금 경찰청장이 안 계시고 이제 임용이 안 된 상태니까 이런 그 불완전한 그 상태를 완전히 해소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할 때까지 좀 대통령령 제정을 중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려 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국 신설을 위해서 정부 계획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경찰 내부의 대응도 그만큼 좀 속도를 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있다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동을 위한 게 추가로 어떤 게 좀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안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그 타당성 있고 합법성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우리 총경이상 고위 경찰의 인사가 장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경찰들은 장관의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권의 시녀가 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인사권자를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또 경찰권이 커지는 만큼 통제나 제한도 비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날 회의에서도 경찰권은 통제돼야 된다.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날 회의 명칭이 자세히 보시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국경찰서장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인 통제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찰 인사권을 가지고 다른 권력까지 함께 진 장관은 누구에게 통제를 받습니까? 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의중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모두들 짐작으로 알고 계신데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저희의 추측이나 시청자분들의 추측으로 남겨두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검사와의 대화처럼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좀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 기회가 되면 공개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장실을 나오셔서 야외에서 인터뷰에 응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권은 국민의 그 인권이나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찰권은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통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장관 쪽 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 역사의 시계바늘을 31년 전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그 민주화 투쟁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잘못된 처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권과 관련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경찰이 절대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충정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삼영 전 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마을에 들깨떼가 나타나 가축들을 물어 죽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을 해본 결과 사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들이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쉽게 탈출해서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천막에 뚫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더니 자기보다 큰 동물 사체를 끌고 와 마구 물어뜯습니다. 다른 개는 닭을 물어 죽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마을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난 건 지난해 초쯤입니다. 작년부터 개들이 그 시설 주위에 모여서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개들은 민가의 가축들을 공격했고 심지어 야생 고라니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키우던 닭 수십 마리와 강아지까지 물려 죽었는데 이젠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개들이 저한테 위협을 당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농장에 가서 문 잠그고 119나 112를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인근에 생긴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문제였습니다. 유기견 4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아서 울타리 천막에 뚫린 구멍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개들이 드나들던 구멍은 현재 검은 천막과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넬을 구멍 앞에 기대어 놓는 식으로 허술하게 막아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땜질식 조치도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이달 초 시정 명령을 내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법에는 아직 사설 동물보호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폐쇄하거나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겁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르는 명칭만 있는 거지 법에서 그걸 인정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시설 설치 기준, 신고 의무를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부터입니다. 관리 규정의 공백 속에 허술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여성이 너구리들의 습격을 받아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늘고 있는데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포획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산책로에 갈 때 신었던 흰색 운동화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입은 상처입니다. 너구리 3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하셨고 3마리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는 너구리떼의 공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하다 보니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 자칫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께서 어제도 그 사고 발생 전날에도 동일한 사고가 같은 공원에서 있었다고 해요. 뭐 경고 문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이 커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 구청 측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왔던 데 위주로 이제 먼저 방문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살펴보고 좀 서식한다 이제 생각되는 곳에 이제 부착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야생동물이 적응하는 사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도시 공원이나 생태공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은신처나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편이지만 새끼 너구리가 자라서 서식지 확보를 위해 떠나는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너구리를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못 본 척 피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도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불이 번졌습니다. 여야도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김병민 경희대 격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 포함해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경이어서 중간 부분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부대변인님, 오늘 저희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건데 네네. 이 발언만 봤을 때 저희가 원론적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원론적이요? 그냥 뒤에 숨은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죄송합니다.
예. 입에 안 붙어서. 예. 대통령실에서 이미 이 총경들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부적절하다고요. 예. 그건 이미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하기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자마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12.12 쿠데타를 비유를 했어요. 예.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것보다는 고도의 좀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숨어서 대통령의 어떤 책임을 최소화하고 뭐 정부 부처의 책임을 좀 떠넘기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경찰국 신설 부분들은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유사명 총경이 회의를 주재해서 2시간 만에 대기 발령 냈다는 부분들은 다른 건 이제 뭐 불법적인 부분들 뭐 형사 책임 얘기하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발언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앴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지? 왜 조직에서 그래도 조직을 걱정해서 그 말하자면 경찰에 꼬신 총경들이 모여서 이 의견을 전달하려고 단순히 모여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그거를 불법으로 규정이 대기 발령됐다. 이런 태도들은 국민들한테 큰 공감은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뭐 원론적인 거라기보다는 뒤에 숨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신 거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침 출근길 도어스태핑 발언에서 관련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발언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슬기롭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풀어야 되는 제일 주된 현안은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함께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나가는 자에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뉴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충분하게 관련된 의견들을 내부에 있는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바로 직전 들어오기 전에 YTN과의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봤는데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현직 총경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을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규정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들어본 전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몫으로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국회도 경찰국 신설 놓고 공방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되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현 황운하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울산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년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을 정치적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황운하 왜 의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울산하고 연결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논조가 안 맞고요. 따져보면 청장 출신들은요 국민의힘에 수두룩합니다. 뭐 윤재구 의원도 있고 예전에 뭐 용산 참사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에 있는 김석기 의원, 뭐 이철규 의원 많잖아요.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정치 쟁점화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저는 보는 것들은
이 절차가 너무 거칠고 시스템 자체의 여론 수렴 자체가 너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이 군부 독재 시절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명령을 하면 복종해. 이런 식의 시스템의 사고인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고 민주적 통제를 바란다고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참고를 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경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텐데 바로 대기 발령시키고 그다음에 구태타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경찰국을 서두르지? 제가 봐서는 검찰 지키기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수사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수사권이 막강해지니 예. 검찰이 없는 수사를 움켜잡으려면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서라도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이면에는 경찰국 설치를 이 14만 경찰 중에 대다수가 이 조직원들이 반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부분들. 과연 이게 이 현 정부에 떨어지는 급락하는 이 지지율에 있어서 한 번 더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염려가 좀 큽니다. 예,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우상호 위원장은 앞서 녹취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번 징계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봤고 앞서 저희가 류삼영 전 총경서장을 연결을 했을 때 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윗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곳 YTN과의 인터뷰뿐 아니라 어제부터 상당히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쭉 하고 있고 예.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인터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윗선에 관한 언급에서 해당 정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경찰 집단에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운운하고 그 내용으로 행안부 장관이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듯한 발언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야 야당의 정치인이고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집권당과 또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력에 빗댄 비판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공무원 소속으로 있게 되는 해당 총경과 경찰들의 이 같은 정치적 도른 없는 발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좀 비대해지기 시작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커진 경찰의 권한들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따른 내용들이 일부 이뤄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 내에서 일부 행정관들로 인한 경찰 내부의 인사 문제들을 쥐락펴락하는 일들이 왕왕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내에 있는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투명화, 공론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건데 이 내용을 해산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집단 항명하듯이 내용들을 끌고 가게 되는 일이 얼만큼 온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얼마든지 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삼영 총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같은 발언 속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형성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 내부 반발에 대응을 해서 이상민 장관이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오늘 아침에 군사 쿠데타를 비유하면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예, 영상 준비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12.12 쿠데타를 언급을 했고요.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셨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어떻게 이 경찰 조직, 그러니까 조직원들로서 경찰의 어떤 조직을 걱정해서 모여서 그것도 경찰 개발, 인재개발원에서 정당하게 휴가를 내놓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쿠데타입니까? 무슨 총칼을 차고 회의를 했습니까? 무기를 들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뭐 경찰 집단이 위험한 집단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 과격하게 말하자면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언론을 막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국 신설하는 데 있어서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으면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쿠데타를 얘기한다. 이건 너무나 한참 나갔다. 제가 봐서는 이상민 장관께서 비치안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안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경찰청의 역사를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 경찰 이 국이 이 80년대 군부 독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치안본부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87 민주화 이후 그다음 91년 경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조직법까지 같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이라는 부분들의 정부조직법상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법률 근거도 없이 경찰을 신설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쿠데타라는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하고 본인들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참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지금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가는 국민들한테 좀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경찰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여러 행동들을 벌였던 적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했다가 무리한 징계로 오히려 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고요. 현재 민주화된 상황 속에서 경찰국 신설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게 무리한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게 되는 순간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처벌받았던 전례들을 무수히 많이 나타내고 있죠. 제가 자꾸 이 류삼영 총경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이러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명령을 거부했고 그 뒤에 나타나게 됐던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에 대한 운운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치적인 오해와 해석들을 더 나을 수 있도록 위배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경찰국 신설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과거의 전례처럼 뭐 민정수석실이 아니면 청와대 내에서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을 통해서 인사 등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과거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 내에서 뭔가 이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그 내용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경찰국 신설로 인해 드러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또 문제점들이 있다면 합법적이고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정치적인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방식과 형식에 빗대서 일을 크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너무 거칠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법 예고를 하게 되는 과정도 기관들이 좀 많이 축소시킨 것이고 지금 나왔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등이 일선 전체 경찰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다 하나로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경찰 장악과 이런 데 문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권력기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상부에 있는 정치 권력과 독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핵심일 텐데
지난날 문재인 정부 속에서 과연 경찰 권력이 독립된 행태로서 제대로 일해왔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될 수 있을 것인데 경찰 조직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금 너무 일사천리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게 여론의 보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십은 결국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예시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경찰 조직 내 구성원들과 얼마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게 될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 언급했는데 과연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태가 스타 장관 탄생과도 같이 결이 닿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 워낙 논란이 크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그 대화했던 게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류 전 서장에게 물어봤을 때 기회가 되면 공개 제안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이제 국정 운영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수 파괴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 그러면 직접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평검사들의 대화를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왕설래도 있었고 뭐 얘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소통이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좀 더디 가도 뭔가 절차를 잘 지켜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건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거칠다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스타 장관은 이상민 장관처럼 이렇게 막 구테타 얘기하고요. 대기 발령 내고요. 법적으로 막 눌러대는 게 스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고 좀 더 제가 봐서는 좀 그 톤 다운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경수사권 부분이랑 개혁 입법에 대해서 5년 계획을 세웠을 때 당시 이제 검찰 개혁도 있었지만 경찰 개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한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국가경찰도 나눴고 자치경찰도 나눴고 뭐 수사, 일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민주적 통제를 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어느 정도 경찰은 민주적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국을 저렇게 법률의 위반 소지까지 있으면서 밀어붙이는 태도들이 과연 이게 온당한가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원이 구성돼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뭐 대정부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도 열릴 것이니까 거기에서 상세하게 따져 물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에 있어서는 이상민 장관의 처신은 이 현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나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도 그 조직의 리더십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경찰청장이 허수아비입니까? 다 이상민 장관이 해버리고 대기 발령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경찰에 대해서 경찰국을 설치를 밀어붙이면 윤익은 청장은 청장이 되더라도 조직에서 신망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조직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참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후보자긴 하지만 경찰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정면에 나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풀어야 될 숙제들이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이제 내부 경찰 조직 내에서는 지금 있는 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경찰청장의 지휘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핵심은 결국 이 권력기관, 특히 사정기관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이 방점에 찍혀져 있는데 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류사명 총경 등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날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된 인사로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매우 거세게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정치적인 오해가 불거질 수 있고
또 지난날 정치적인 중립을 위배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시작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경찰국 신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던 민주적 통제를 위배했다는 상황 속에서는 침묵을 지키던 상황 속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이토록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상민 장관의 사실상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이러한 갈등의 국면들이 계속되는 순간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속에서 갈등을 회복하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행안부가 입법 예고 기간과 관련해서 크게 단축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졸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100% 졸속이죠. 원래 한 40일 정도 아니면 30일 그 안에 하는데 이게 뭐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4일로 단축해서 하자라는 의견으로 냈어요. 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검찰 지키기가 경찰국, 그러니까 경찰이 희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부패 경제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사범들이 9월, 12월이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이 수사 권한을 쥐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온전하게 경찰을 지배할 수 있죠. 그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찰국 설치는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서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이거 입법을 성안시켜서 이거를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는 검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모든 사정기관의 어떤 포석에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검찰 인사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다 해버렸어요. 검찰총장 없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역할 누가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죠. 이제 경찰청장은 임명해놨는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경찰과 검찰을 다 손아귀에 짚고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검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검찰 시절에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회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는 뭐 옳고 당연한 거다. 이건 뭐 불합리에 대항하는 거다. 하고서는 왜 경찰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한 차례 그것도 총경이 모여서 말 좀 합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넌 불법이야. 대기발령 뭡니까? 너 그만둬.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공평하냐? 이게 정말 공정과 상식이냐?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예. 이 이면에는 검찰 지키기가 너무 과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뭐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할 때 검찰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뭐 평검사회도 있었고 검사장 회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처하는 걸 보면 사실 권력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당시의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입법부, 국회에서 사실상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입법 독재에 나섰다는 여론들이 상당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검찰청이 갖고 있는 외청의 기능에 따라서 검찰 조직이 얘기할 수 있는 언급사항의 입법부에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들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이번에 경찰 조직, 총경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상 경찰과 그러니까 정부,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소관사무로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지를 피력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부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 내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이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누군가가 모여서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조금 얘기는 달랐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에 나선 것 그리고 그 지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일 때문에 신속하게 인사조치에 나선 것 때문에 여론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되고 나서 이제 2달이 조금 지난 상태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 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적인 의견들이 피력하기 위해 치안 현장에 나서는 경찰, 서장들이 전부 모였다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한 내용을 좀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 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어쨌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 여론 수렴이 더 잘 됐을 텐데 또 돌아가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한 2달 정도 되는 인수위 기간 동안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개편 가능성을 두고 이런저런 조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되죠. 예. 하지만 지난날 있었던 정부 부처 그대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수 정당의 여당의 한계를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민정수석실 폐지라고 하는 거대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같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기존에 있는 권력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으면서 진행됐던 게 경찰국 신설의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정부조직법 개편 등 법률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후에 법률적 공방을 국회 내에서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또 대정부 질문 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두 분께서 보시는 오늘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 뭐 전직 법무부 장관과 예. 현 법무부 장관의 뭐 격돌이라 보는데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부분들이 가장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나간 뭐 법무부 장관들 뭘 했는지 뭐 그걸 왜 고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때 얘기 같고요. 지금은 이제 검찰 장악은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했다고 보면 예. 뭐 굳이 이제 이미 지나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임위에서 뭐 대정부 질문도 하겠지만 네. 상임위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부분이고 오늘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경찰국 신설 부분들은요. 법적 위반 소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두르는 이유가 말씀드렸더니 검찰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경찰 조직을 희생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보면은 저는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게요. 이게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부 수반이라 하더라도 이 어떤 조직, 외청으로 이미 독립된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 위한 역사성을 30년 동안 갖고 있는 이 경찰 자체를 본인들,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과연 이게 문민 통치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관이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 거죠. 문민 통치라는 거는 내부적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좀 통제를 받고 견제를 받고 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현 정부는 답답할 겁니다. 경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민주화 이후에 91년도에 경찰적 법을 만들어서 독립청으로 뒀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치안을 떼어버리니까 답답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자니 속은 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답답함은 뭐냐면 민주적 통제를 위한 답답함이다. 답답함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경찰이 정력 중립성을 가지려면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그 시스템 내에서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주물락거리고 그다음에 대기 발령 내고 말 안 들으면 잘라내고 이런 거는 정말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없다. 예. 더 반발만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검찰과 경찰은 다른 부분은 검찰 부분은 정치 권력화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검찰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검사들이 고시 출신들이 정치 권력화가 돼버렸어요. 검찰이. 그랬던 부분이 검찰국이고 경찰국은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화가 되기보다는 정치 권력에 예속화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네. 그거를 탈피시키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렵사리 만든 것인데 이걸 다시 전두환 시대로 31년 전으로 돌리겠다. 당연히 경찰에서 그 사랑하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정도 말도 못하게 해주면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예. 라는 부분이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오늘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스타 장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누가 될까요?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난날 청문회를 지켜봤을 때에도 뭔가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한 방이 있을 것처럼 많이들 기대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던 철험의 의원들,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또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온통 구설수에 올랐던 일들이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이 키워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했죠.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또 내용들 속에서 지난날 정권 출범하고 나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들, 아직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사를 진행했던 일들 민주당이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관련된 내용들 아마 총체적으로 모아서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지난 청문회처럼 이 내용을 방어할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당이 아닌 여당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2달이 조금 갓된 정부이기 때문에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정부의 문제들을 현재 있는 부처의 내각 장관들을 대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됐던 강제 북송에 관한 진실 등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들을 또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얼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지난 정부 속에 있었던 것을 좀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의원이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그 개항을 공천을 직접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의 불분율은 본인이 어떤 중요한 직책에 맞았던 부분들은 좀 그냥 담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공천을 출마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당해서 매몰차게 좀 내쳤다. 이런 부분이 서운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겠다라고 비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이 의원에 대한 어떤 뭐 부적절성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의원이 설령 내가 인천 개항에 나가고 싶다 신청을 하더라도 예. 당에서 솔직히 자격이 없으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면 출마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출마하고 싶다고 전화한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면 안 받아주는 것이잖아요. 자격이 되니까 받아줬겠죠. 예. 그냥 단순한 논리지 저게 무슨 대단한 어떤 뭐 폭로고 비밀을 얘기한 거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셨다면 이건 앞으로 향후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좀 피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좀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날 있었던 일들, 뭐 책을 쓴다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 책을 쓰기에 앞서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국민 앞에 다 얘기하는 뭐 과정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박지원 전 위원장 혼자만의 얘기였다면 파장이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조홍천 의원 등 비대위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처럼 비춰지는데요. 예. 당시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초창기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견지해왔던 박지원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공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이재명 의원이 그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게 되면서 당의 요청 등을 운운하게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 본인이 나오고 싶지 않더라도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떠밀이듯 나온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네. 그것이 진정성 있고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거짓된 모습의 연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같은 당의 전당대회를 나와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 묻고 있고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여러 기자들이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침묵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예. 정치인이란 무릇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밝혀야 될 책임감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1야당의 대표로 나오고 또 지난날 대통령 후보로서 또 국민 앞에 나섰던 정치인이니만큼 젊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저 같은 내용들을 한 일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힐 의무감이 이재명 의원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잠깐 덧붙일 게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비대위 요청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좀 나와달라라고 당의 어떤 여러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요청을 듣고 만에 하나 박지원 그 당시 전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인천경에 출마를 좀 결심했다. 좀 도와달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대단한 어떤 거짓이나 어떤 뭐 의혹까지 갈 수준은 아니다. 통상적인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흐름, 공천을 미룬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 이미 당시에 대선 후보 떨어지고 나서 따져보면 뭐 강제력이 없잖아요.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시켜줘야 됩니까? 그거는 충분히 뭐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책임은 당시에 비대위원을 했던 비대위원장과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이걸 너무 논란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 리스크도 좀 쟁점이 되는 모습이고요.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컷오프 전까지 또 어떤 움직임들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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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경이어서 중간급도 집단 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의 대기 발령과 참석자 감찰로 내부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자신의 관용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경찰 내부망에는 나도 대기 발령하라는 등 류 서장을 응원하면서 경찰청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고 인사 조치를 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정치 세력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의 본질은 청와대의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필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과 관련된 일이라니 어이가 없고 이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면서 당내 경찰 장악저지 대책단을 TF 차원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경찰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과 거래를 하자는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냐며 직접 대화는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가 법률 대리인을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사임하고 새로운 법률 대리인으로 강신업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으로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 3,500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액은 81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줄어든 23.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8년 수준인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95%까지 올라갔고 정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줄인다며 올해만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1,987만 명으로 이달부터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개 분야가 새로 편입되면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 이후 2.1배가 늘었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은 4.1배 증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다단계 하도급과 원하청 관계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사관계에 대해선 불법 관행을 끝내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촌 봉사활동입니다.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농촌마다 반가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농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밭고랑 사이사이마다 자리 잡은 대학생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농촌 봉사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령은 없지만 열정은 한가득. 땅속 깊게 뿌리내린 잡초는 아무리 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생소한 밤매기에 팔과 다리, 허리까지 저리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하면서 되게 뜻깊고 또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꼿꼿이 하시니까 되게 그런데 책임감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농부는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학생들이 손자 손녀만큼이나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일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너무 좋았어요. 대충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특한 학생들, 이번엔 특별한 선물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선물 세트. 간단한 부식거리부터 부채와 토시, 해충 기피제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벌레 많으니까 나가기 전에 뿌리시면은 벌레가 근처에 안 들이게. 뜻밖의 선물, 그리고 꼼꼼한 설명까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월 못 가가지고 시장에를. 그러니까 시장 너무 멀고 덥고. 그래서 이건 못 사왔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나중에 또 쓰시다가 해시면은 또 쓰시라고. 코로나19 이후 일손 부족이 더 심해진 농촌. 때마침 재개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대전시 괴곡동에 있는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물놀이를 하던 일행 4명도 물에 빠졌지만 스스로 대피하거나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중국 담배 3표를 도용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로 30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 담배 제조기를 설치해놓고 중국 담배 28만 8천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아 부당이익 18억 7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빚에 시달리던 부부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7층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도박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데다 현장에서 갚아야 할 빚이 많아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장애인 단체에 대해 경찰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관련 사건을 엘리베이터가 있는 남대문서에서 병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석 대표 등 전장현 관계자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해와서 경찰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 19일 용산서 조사와 오늘 종로서 조사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문화예술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한 발달장애 예술가 8명의 작품 15점을 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시가 장애인 예술가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거라며 통합과 희망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라마 8회에 나온 팽나무는 경남 창원시 북부리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 높이 16m, 둘레 6.8m이며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 팽나무는 우여곡절 끝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분열 위기에 빠진 마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을 열어주기로 합의하고도 오데사항을 공격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데사항을 통한 곡물 수출은 앞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데사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곡물 수출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공동조종센터 설립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항로가 열리면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о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다만 러시아가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곡물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싶어도 서방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계속 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존 발언을 뒤집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고 있는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아랍연맹 회원국 대표와 만남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인민과 역사에 굉장히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도록 분명히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교체할 계획이 없다며 어떤 정권에서 살아갈지는 우크라이나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세기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하던 기숙학교에서 벌어진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학대를 사과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일주일 동안 캐나다 3개 도시를 순방하며 생존자와 원주민 대표를 만나 용서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태운 전용기가 현지 시간 24일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튼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을 맞으러 나온 환영 대표들 가운데 전통 복장을 한 원주민 대표가 눈에 띕니다. 교황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기숙학교 문제로 분노하는 현지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황은 앞서 기내에서 이번 순방이 속죄의 여정임을 밝혔습니다. Siamo attenti in questo viaggio che, come ha detto, è un viaggio penitenziale. Facciamolo con questo spirito.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 3곳에서 1,200구 이상의 원주민 아동 유해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설립된 기숙학교는 대부분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습니다. 1881년부터 1996년까지 원주민 아동 15만 명이 강제 수용됐는데 각종 학대와 성폭행, 영양 결핍에 시달렸고 문화적 집단 학살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황은 일주일간 3개 도시를 순방하며 생존자 등 여러 원주민 대표들과 만나 사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And that's a part of the problem we've had with the church is that they have not been really including us in the proper planning of this process. It's been very unilateral, and we don't feel that it has been about survivors. It has been more about the church. 원주민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금전적 보상과 생존 가해자들의 범죄인 인도 지원, 그리고 가져간 유물 반환, 기숙학교 관련 정보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는 BA5 변이가 퍼지면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 명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긴커녕 점점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미 방역 조치가 사라진 지 오래여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열렸던 자유의 메달 수여식.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로
스포츠 스타, 정치인, 노동운동가 등 16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볼에 키스도 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8, 90대 고령층도 여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바로 전날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행사장에서도 노마스크로 참석자들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국가 원수 참석 행사에서조차 방역 조치가 사라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딜런 부비서실장, 장페이르 대변인 등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virus is going to be with us forever.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build up their immunity against this virus. 미국에선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하루 1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감염자는 최대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최근엔 전체 감염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에선 위기경보를 더 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주별로는 위기경보를 대부분 해제해 50개 주 가운데 12곳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약사에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사상 초유의 경찰 총경회의. 뒤이은 경찰청의 대기 발령 조치에 여야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찰청장 후보자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며 꼬집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어제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그런데 경찰청장이 그 경찰서장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치하고 서장을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 남용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연히 이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랑 통화할 때만 해도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실히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경찰서장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대기 발령을 시키다니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는데 근거는 이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장회의는 되고 경찰서장회의는 안 되냐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박 논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는 분명히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현 경찰청 차장이 모임을 하지 말라 해산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시를 어기고 모임을 한 것이고 검사장 회의나 검사 회의는 그런 지시 자체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총경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면은 당연히 그것은 징계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직권 남용이 되면 되겠죠. 누구의 주장이 더 모순에 가까운지는 듣는 이의 몫으로 남기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경찰 내 집단 반발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자마자 찜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는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3도를 오르내리는 심한 무더위가 지속하면서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못해 주춤했던 열대야도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